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114페이지에서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할 거고,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자,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책에서 나와 있는 그래프랑 제가 그리는 그래프랑 조금 차이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우선 제가 먼저 그리는 그래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여기가 적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쪽이 극지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적도 지방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극지방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적어지고, 그리고 고緯도로 가면 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 제가 그리게 되는 북반구 혹은 남반구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차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지구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은 얘는 조금 더 옆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얘는 지구 전체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극 90도, 적도, 북극 90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극지방에서 적고 적도에서 많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 이제 그래프인데 너무 좀 애매하게 그리긴 했지.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빨간색으로 그린 것이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태양 복사 에너지죠. 파란색으로 그린 것이 지구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저 그래프가 좀 더 작으니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는 적도 지방부터 여기까지는 에너지가 남아요. 그래서 과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족해진다. 그렇지. 자, 이런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여러 가지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 와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딱 만나는 이 지점이 위도 38도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도 38도 부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 교환이 활발해. 그렇지. 에너지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자, 그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는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과잉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파란색이 위로 올라온 곳이 다 뭐다? 부족한 곳이다. 네,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 부족. 빨간색이 위로 올라온 건 약간 그림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가 에너지 과잉인 곳이고, 여기도 다시 에너지가 부족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양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해소하고자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구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구는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에너지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 대순환입니다. 자, 대기 대순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구를 한 4분의 1등분을 제가 항상 합니다. 그죠? 네, 지구를 4분의 1등분으로 하게 되었을 때 여기가 이제 적도, 여기가 극지방. 너무 붙여버렸다. 근데 한번 가봅시다. 자, 적도 지방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상승 기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강하게 올라간 공기들은 대륙권에서는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 공기가 하강하게 돼요. 하강하기 전에 양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우선 여기까지만 그린 다음에 극지방에서는 너무 추워. 그래서 공기가 하강한다.
살아가는 공기는 지표를 따고 옆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다시 여기 돌아오게 됐을 때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돼서 하나의 세포 순환이 그려지게 되는 것. 여기의 이름이 뭐지? 여기요. 네? 여기요. 적도잖아요, 적도. 적도에서는 무슨 순환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 아, 헤드리. 네, 헤들리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니. 헤들리 순환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바람이 타고 땅바닥을 타고 한번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여기서 한번 상승 기류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빙글빙글 도는 것을 우리가 페렐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일어난 후에 다시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저 가장 윗부분에 있는 순환의 이름이 극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각각의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0도부터 30도까지, 그리고 30도부터 60도까지, 그 다음 60도부터 90도까지 부는 바람들의 이름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0도부터 90도까지는 바람이 동풍이 불게 되죠. 이 바람의 이름은 무역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이 중위도 지방에서 부는 바람은 서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이름은 편서풍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다음에 60도부터 90도까지 부는 바람은 다시 동풍이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의 이름은 극동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이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 적도 고압대, 한대 전선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필요 없이 나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볼게. 지금 여기서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장소, 즉 위도만 한번 꼽아보자. 0도 그리고 60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위도 0도와 위도 60도에서는 무슨 기류가 일어난다? 상승 기류가 일어난다. 자, 상승 기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압이에요? 그렇지. 저기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날씨는 어떻다? 강수, 비가 온다. 그 다음 강한 하강 기류가 일어나는 곳들 30도, 90도. 그렇지. 여기서는 하강 기류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자, 하강 기류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압이에요? 고기압이죠. 맑아요.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것이 대기대순환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해수의 표층순환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표층순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바닷물이 지구 표면을 타고 왔다 갔다 이동하게 되는 표층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순환이기는 하죠. 뭐 그림을 내가 조금 애매하게 그리긴 하지만 가장 중앙에 있는 태평양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 여기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를 쭉 자르면 여기가 이제 적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적도 부근에서는 극동풍이 불기 때문에 바닷물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다가 대륙과 쾅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양쪽으로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퍼지는 해류가 하나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해류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위로 올라갔으니까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는 해류가 바로 해수의 표층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첫 번째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거냐. 자, 북반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북반구. 자, 북반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적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북적도 해류다. 자, 이 북적도 해류가
대륙을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 어떤 해류를 변하게 되는 거지? 쿠로시오 해류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위에서 고위도 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해류의 이름을 우리가 무슨 해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북태평양 해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은 아메리카 대륙을 타고 쫙 타고 내려오는 해류의 이름을 우리가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예. 네. 캘리포니아. 자, 그 다음은 남반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적도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남적도 해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정식 명칭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인데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니까 우리는 그냥 동호주라고만 이야기를 합시다. 그 다음은 원래 이 해류는 남극 주변만 빙글빙글 도는 해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남극 순환류를 거치게 됩니다. 그쵸? 남극 순환류.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대륙을 타고 흐르는 해류의 이름은 무엇이죠? 페루 해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왼쪽, 오른쪽으로 흐르는 해류의 이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동서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동서방향에서 첫 번째, 무역풍대에서 흐르는 해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은 편서풍대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있죠. 예. 자, 무역풍으로 흐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북적도. 그렇지. 그리고 남적도. 이렇게도 분류를 우리가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막상 나오면 헷갈린다잉? 예. 남적도. 자, 그 다음 편서풍을 따라 흐르는 거는 북태평양. 북대서양 남극 순환. 그렇지, 북태평양. 자, 근데 우리가 쓴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북대서양 우선 제외하고 남극순환까지만 쓰자. 자, 그 다음은 남북방향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해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륙과 충돌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아래로 흐르는 해류랑 그리고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랑 이렇게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냥 이렇게만. 남쪽, 즉 아래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돼? 동호주 해류. 그쵸? 첫 번째, 동호주. 또 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 그 다음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하나가 또 있죠? 바로 페루 해류가 존재합니다. 자, 이것도 구분을 좀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상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남북, 동서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저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쓸게. 해수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들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내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쓴 해류들이 있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게. 빨간색으로 쓴 해류들은 대부분이 난류라고 보여지겠죠. 자, 난류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염류의 양은 어떻게 돼요? 높아요? 고체 물질이 많이 녹아요? 적게 녹아요? 적게 녹죠. 많이 녹죠. 그래서 염류가 높고요. 그 다음은 용존 기체는 어떻게 돼요? 적어요. 그렇지. 용존 기체는 적어지게 됩니다. 용존 기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플랑크톤의 양도 적어진다는
같이 외울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쓴 해류들은 대부분이 한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류의 특징은 온도가 낮고 염류도 염분도 낮고 염류의 양이라고 봐도 되고, 그치? 그 다음은 용종 기체가 높아요. 그쵸? 이런 내용들도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해류. 자, 이 우리나라 해류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난류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크게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난류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해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쿠로시오. 그쵸? 이 쿠로시오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해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동한난류, 그리고 서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황해난류. 그리고 한류의 종류도 두 가지가 있죠. 그쵸? 한류.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거 참 애매해.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야. 북한 한류. 근데 그 북한 한류가 시작되는 지점이 연해주 한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첫 번째는 연해주 한류. 그 다음이 북한 한류. 이렇게 있고, 자, 저렇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조경수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에서 잡히는 물고기와 난류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동시에 건져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서 주로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동해안에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이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남하. 그렇지.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왜? 한류의 영향 때문에 남하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북상한다. 왜? 난류가 강해지니까. 그렇지. 난류의 힘 때문에 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은 신충순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충순환. 아이고. 자, 신충순환입니다. 신충순환은 물이 위아래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신충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첫 번째, 밀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쵸? 근데 잘 들어야 돼.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었지. 그걸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 밀도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부피분의 질량이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 가만히 있는 바다가 질량이 갑자기 막 확확 바뀔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부피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것인데, 물의 부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은 역시나 온도 변화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므로 신충순환은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아래로 가라앉기 위해서, 즉 침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밀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커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밀도가 커져야 된다. 자, 그럼 밀도가 커지기 위해서는 부피값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작아져요. 그렇지. 부피값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온도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이 대부분 어디다? 고위도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용승이라고 하는 친구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밀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작아져요. 작아져야 되는 것이겠죠. 즉 밀도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부피값은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럼 부피가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 해수의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맞아요. 높아져야 되는 거겠지. 즉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위도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됐죠? 이것만 기억하셔도 웬만한 내용은 다 가능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심층순환을 관측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다? TS 그래프, 수온 염분도 그래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 아까 내가 얘기했지. 심층순환은 밀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밀도 변화는 주로 온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지만 질량값도 달라질 수는 있어. 그렇지? 달라질 수는 있어. 그러면은 바닷물의 질량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염류의 양 때문에, 즉 염분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 TS 그래프를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 X축이 염분도였고 Y축이 온도였어요. 그치? 자, 그러면 질량은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커지고 밀도가 작아져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밀도가 작아져? 커져야 되겠지. 그치?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커지겠지. 그러므로 밀도가 가장 큰 곳은 우리가 어디라고 봐야 돼? 온도는 낮으면서 염도가 많은 여기가 가장 어떻다고 봐야 돼? 밀도가 크다. 그쵸? 그 다음 밀도가 작아지려면 결국에는 온도는 높아져야 될 거고 소음량은 적어져야 돼. 그러므로 이쪽 부분은 밀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것이 되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같은 해수더라도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얘는 침강할 것이고 여기는 용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물론 이 TS 그래프를 전 시간에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등밀도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같은 밀도선이 위치한다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서도 제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심층순환이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 대서양에 있는 해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 대서양의 심층순환입니다. 대서양 심층순환. 자, 대서양의 심층순환에서 가장 첫 번째로 침강하는 친구는 남극 저충수예요. 남극 저충수. 남극 주변에서 침강하는 친구겠죠. 자, 여러 가지 특징이 존재하지만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밀도가 어떻다? 가장 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밀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이름이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예요. 북대서양 심층수. 자, 이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남극 저충수보다는 밀도가 작고 남극 중충수보다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밀도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중간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밀도가 심층하는 애들 중에 그나마 밀도가 제일 작은 친구가 바로 남극 저충수. 얘가 밀도가 그나마 제일 작다. 네? 맞지 않아? 쏘리. 중충수, 쏘리. 중충수. 얘가 밀도가 그나마 제일 작다. 오케이. 이 내용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게 되시면은 가장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게 저충수, 그 위에 가장 두껍게 깔려 있는 게 심충수, 그 위에 얇게 깔려 있는 게 중충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이 심층순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빙글빙글 도는 것인데 세계 지도를 박아놓고 침강하는 장소나 용승하는 장소를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계속 물어볼 겁니다. 근데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요. 왜? 내가 계속 얘기했지. 결국 침강하는 장소는 어디야? 고위도라고, 고위도. 그러므로 이 고위도 지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높았던 바다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파고들게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용승하는 장소에서는 주로 저위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깔려있던 온도가 낮았던 바닷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온도가 높게 위로 올라왔으니까 바뀌게 되는 현상들이 바로 용승과 침강이다. 이게 기준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년. 그렇지.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1000년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